우리가 이제 유기농이 좋다. 그리고 유기농 먹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유기농이 좋은 거는 왜 좋은지는 잘 몰라도 다 유기농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유기농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미국 가면 유기농 야채나 과일이 일반 야채나 과일에 비해서 2배, 3배 값이 무지하게 비싼데 왜 우리나라는 값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유기농하고 일반 농작물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지표지 보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유기농 아닌 거, 우리만 유기농인 거를 유기농 제품이라고 파는 사람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중국산 갖다가 국산이라고 속여서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든지. 그러니까 아니 가짜를 파는데 무지하게 비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들 저 학교 급식하는 거, 학교 급식하는 실태를 보니까 학교 급식이 전부 다 유기농으로 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유기농으로 한다고 해놓고 실태는 어떠냐?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최저가 입찰을 해요. 최저가 입찰을 할 때 그 입찰하는 당첨되는 업자가 제대로 된 유기농 제품을 사가지고는 납품할 때마다 손해보는 가격으로 우선 따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가격에 맞춘 유기농 제품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도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농 아닌 거 갖다가 유기농으로 거짓말 해가지고 그래서 붙들려가지고 가끔 변호사들 수지막 배우고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렇다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보고 느닷없이 정직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뭐가 유기농이냐? 뭐가? 그리고 왜 좋냐? 복잡하게 얘기할 거고요. 유기농은 우선 비료 농약 하나도 안 씁니다. 비료 농약이라고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화학 비료고 농약 하나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된 종자 안 씁니다. 이게 이제 유기농인데요. 그걸 만들어내기가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돈에 비료 농약 안 한다고 옆에 돈에 비료 농약 하면 그게 옆으로 자꾸 이렇게 오니까 내가 아무리 유기농을 하고 싶어도 그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동네에서 전부 다 그걸 하자. 만약에 이렇게 합의가 돼서 하게 되면 시간은 조금 3, 4년 내지 5, 6년 정도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유기농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유기농을 하면 비료나 농약이나 대규모 농기계를 쓰지 않고 썼을 때보다 그런 걸 쓰지 않고 유기농 재배를 하면 과연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까? 소출이 그만큼 나올까? 그거를 체계적으로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호주에서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쪽 바다고 이쪽 바다고 제대로 유기농을 제대로 해보니까 오히려 비료, 농약 이런 거에서 이런 거를 아는 거 그런 걸 홍보하고 옛날 전통적인 소위 그 관행농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보다 생산량은 한 10% 정도 더 늘어나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영어로 얘기할 때는 뉴트리언트 덴시티라고 그러는데요. 영양이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이렇게 꾹꾹 눌러서 들어있느냐. 그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더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예컨대 도마도를 예를 들으니까요. 제대로 된 유기농 재배를 해서 생산된 도마도 한 개의 영양가가 영양의 가치가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농사 짓는 수경 재배로 하고 이러는 그런 거를 하고 생산된 거 21개하고 똑같더라.
이걸 발표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특히 정부기관에서는 발표를 못합니다. 왜? 발표하면 국민들이 난리 납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유기농이가 우선 단기적으로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기농 제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으려면 거기다 유기농 제품이라고 마크 붙여놓은 거 그거 보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유기농을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기관이 하든 믿을만한 기관이 하든 어떤 기관이 믿을만한지도 잘 모르겠을 뿐더러 누가 인증을 해주면 이걸 정말로 믿을 수 있냐. 분명히 유기농 마크는 붙어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유기농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 마크 붙이는 사람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유기농으로 농사 지었다는 걸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 농사가 제대로 돼서 거기서 산출물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8% 유기농인 농법이 있습니다. 그 농법이 사실은 지금 선진국부터 시작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으로 보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그걸 보급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 어체공생 농법입니다. 물고기를 키우면 물고기한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사료를 주잖아요. 물론 온도도 맞춰주고 뭐 여러 가지를 잘 해야 되지만 물고기한테 사료를 줘서 물고기를 키우면 먹었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키울 때 나오는 부산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호흡할 때 나오는 암모니아. 암모니아 상태로는 식물이 흡수도 잘 못할 뿐더러 농도가 진해지면, 농도가 높아지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양어장이 전부 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 새로운 물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있던 물을 계속 빼내고 희석시켜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양어장에는 그렇게 하면 자꾸 이제 부영양화 생기고 뭐 이상하니까 거기다가 수질 정화 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수질 정화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설비 조금만 해놓고 많이 했다고 거짓말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양어장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양어장 허가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00평 이상 되는 양어장은 반드시 허가를 받고 양어를 해야 되는데 300평 조금 안 되게 허가 안 받고 실제로는 한 2,000평, 3,000평 하면서 한 200평 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허가 안 받고 그냥 양어장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실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그 4대강 해운대에서 맨날 영양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하자면 부영양화가 생겨가지고 뭐 녹차 났더니 뭐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제일 큰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생긴 지는 굉장히, 이 농법이 생긴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옛날 이집트에서도 했었고, 중국에서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했었고, 뭐 수천 년 됐어요. 뭐냐면 옛날에 논에다가 미꾸라지도 키우고, 붕어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식물하고, 이 물고기가 같이 공생하게. 그러면 물고기가 먹고 나온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식물이 양분으로 뽑아 먹고 그러면 물이 정화가 돼서 거기서 둘 다 대규모로 물 갖다가 희석시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동안에 느닷없이 참 그게 사실은 과행농법인데 느닷없이 2000년 이후로 뭐 값싼 석유 갖다가 열심히 값싼 에너지 만들어가지고 비료하고 농약하고 만들어서 전부 다 이상하게 대규모 농기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농사 짓는 거가 마치 관행농업인 것처럼 말까지 관행농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이렇게 호도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물고기를 키우면 세 가지 이제 부산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암모니아, 두 번째는 배설물, 세 번째는
물고기 키울 때 사료 주면 100%다 먹는 게 아니라 사료가 조금 남아요.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조금 남을 때도 있고. 이게 썩으면 물고기가 다 죽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부산물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든지 정화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왜 이게 유행하기 시작했냐면, 얘네가 이집트나 남미나 우리나라나 인도나 아니면 중국에서 수천 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사람들보다 현명해서 이 방법을 느닷없이 개발한 게 아니고요. 양어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폐수가 많이 나가는데 이 폐수 나가는 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뭐 돈이 많은 나라니까 연구를 많이 시키잖아요.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고 보니까 그거를 잘 분해하는 미생물만 거기다가 잘 키우면 그게 제일 효과가 좋더라. 돈도 제일 적게 들고 단기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미생물로 수처리하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생물로 수처리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 그냥 물을 버릴 게 아니라 거기 맨 있는 게 양분밖에 없는데 식물을 키워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처음에는 수생식물을 가지고 시험을 해봤어요. 수생식물 시험을 해보니 잘 돼요. 그래서 그러면 기왕이면 그 먹지도 못하는 수생식물 이상하게 뭐 무슨 불의 옥잠 이런 거 뭐 할 게 아니라 우리 상추 한번 키워보자. 뭐 다른 것도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해서 키워보니까 너무나도 잘 자라고 영양 상태도 좋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양가, 소위 뉴트리언트 덴시티라고 하는 게 대단히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물건이 생산되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대형으로 이제 대규모 상업용 농장에서부터 가정에서 조그맣게 하는 것까지 미국만 하더라도 벌써 이걸 하는 가구 수로 보면 대략 한 50만 가구 정도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러니까 보면 첫 번째는 물고기 농사 짓는 거예요. 물고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이걸 키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미생물. 이 미생물을 제가 그냥 미생물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물속에서는 그럼 아까 균류, 균사체 이런 것들이 안 사냐? 물속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 땅 속에 정상적인 건강한 땅에는 땅 속에, 땅 위에 있는 동물보다 무게로 계산했을 때 한 8배 정도가 많은 무게의 미생물이 있는 게 가장 양질의 토양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예를 들어서 1헥타에 사람도 한 몇 명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동물들 무게가 얼마입니까? 그거에 8배가 있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수를 세보니까 흙 1g에 미생물 수가 10억 개도 넘더라. 1g. 근데 요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이 오염물질이라고 할까, 안 좋은 물질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로 다 바꿔가지고 물을 정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거더라 하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